사실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외교부 장관을 거치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자민당 내에서도 사실은 자민당 의원들과 잘 융화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를 엄청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일본 자민당에서 아베가 제왕적인 정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비판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민당에서는 완전히 따돌림 당했죠. 절대 저 사람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 못 갈 거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된 이유가 분명히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끌어내립니까? 애초에 끌어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안 맡겠지.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왜냐하면 자민당이 기존의 그 자민당 가지고는 더 이상 어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긴급 어떤 면에서는 요청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론에서는 인기가 항상 최고였어요. 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톨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트럼프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트럼프는 아베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가 이시바 시게루였어요. 그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때는 트럼프한테 저 사람은 절대 총리가 돼서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베가 트럼프한테. 그 사람이 총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우려가 되게 많았죠. 과연 제대로 트럼프를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했잖아요. 100점 맞았어, 100점. 일본 내에서 평가를 100점으로 평가받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은 일본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 관세 25% 이거 분명히 요구가 올 텐데 이거 어떡할까? 그 다음에 방위비 3%를 올려라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여튼 계속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할 것 같아. 그랬는데 자동차 25% 관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아부성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일본의 쇼군 같은 투구 있잖아요. 황금빛 나는 투구를 선물을 하고 그런 것들은 트럼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쇼맨십을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일본의 그 전통적인 쇼군의 그 투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걸 또 규모가 손자가 물을 쓸 수 있는 사이즈를 잘 맞췄다 그러던가 뭐. 그 다음에 뭐 립서비스도 엄청나게 했죠. 그 다음에 40억 달러인가 미국 무기를 사겠다. 그 다음에 방위비는 트럼프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거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투자한 돈이 한 8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 2천억 달러 정도 더 해서 1조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관세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전부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중심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지. 일본 자동차의 적자가 500억 달러, 600억 달러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얘기 안 나왔지만 바로 또 뭐잖아. 관세 25% 요구 얘기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가정을 가지고 대답 안 하겠다. 이건 일본에서는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굿잡 그러세요. 아주 멋진 대답을 했다고. 이게 일본에서는 완전히 우와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을 그렇게 테이프를 끊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기독교 신자예요. 일본의 기독교 신자 정치가 거의 없거든.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굉장히 어필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아베 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지요. 아베 때 트럼프하고 4년 동안 통역했던 사람. 이 사람은 트럼프를 너무나 잘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철저하게 고용을 해가지고 삶은 거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베의 후광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시다가 방위비 2% 올리는 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1%에 있을 때는 트럼프가 계속 일본말로 다다놀이, 그 다음 무임승차, 안보 무임승차 한다고 계속 비판했단 말이에요. 2% 올리라. 그랬는데 바이든 때 2% 올린 거예요. 기시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실현된 거잖아요. 2%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의 친근감과 기시다의 2% 방위비 올린 거하고 이게 다 후광으로 깔렸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이시바 시게루가 안보 통이에요. 미일 안보에 이 사람이 제일 인자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을 거야. 당신이 올려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일 때 일본은 반드시 방위비를 제대로 하고 국방을 강화할 거다.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주장해오던 사람이야. 이시바 시게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걸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 이번에 정상회담은 100점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반드시 25% 그거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미국 자동차가 5만 대도 안 돼요. 근데 일본 자동차는 35만 대가 미국 팔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그렇잖아. 자, 그래서 옛날에도 90년대 중반에도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특히. 저기 일본 자동차 두들겨 패고 막 일본 칼라 텔레비 쇠망치로 두들겨 부수고 그런 퍼포먼스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이 차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어떻게 수출하냐. 운전대도 일본은 오른쪽인데 왼쪽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덩치가 크잖아요, 미국은. 그거 일본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그랬죠. 일본은 경차 위주로 가잖아요. 돈도 없어요, 실제로 살만한. 거기다가 그게 가솔린이 얼마나 먹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럼 누가 사냐 이거야. 그런 걸 어떻게 자꾸 수입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뚜껑이 열리고 그랬죠. 그때 저편 주적으로 삼았어요. 클린턴 때는. 내가 늘 여기 저편 배싱 막 두들겨 패고 패싱 중국으로 가버리고 일본 안 갔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없다. 일본 nothing. 그게 클린턴 대통령 때 세계 슬로건이었어요. 저편 배싱, 패싱, nothing. 그랬던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 그 일본은 되게 우려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총리에 대한 박수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맛배기로 처음에 좋은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날 사람이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5% 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25% 나오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일본은 지금 자동차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내지 다른 게 뭐가 있나? 가전제품이 있어요. 반도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하고 자동차인데 자동차 그렇게 맞아버리면 일본 휘청한다고. 그게 목숨줄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생결단 지금 달라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이제 논리를 이렇게 펴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돈이 8천억 달러, 지금 이제 1조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지 않냐. 그 투자하면은 그 돈이, 거기에서 돈을 투자해가 돈 벌면은 일본이 그 돈을 몽땅 일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미국이 투자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 다 미국에 공헌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흑자라 그러지만 그 흑자 돈을 일본에 가져와서 이마에 포켓 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여기 다 투자한다. 그 논리를 계속 강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를 팍팍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바게닝 파워로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본다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 봐봐,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그랬잖아. 20%인가? 때렸다가 왜 때렸냐? 그 마약 그거 들어오는 거하고 불법 이민 들어오는 거 그 두 개 막아라. 막는 신용을 하니까 막 경찰 10,000명 동원하고 그다음에 약 그 통제하고 그러니까 한 달 유보를 시켜준 거예요. 본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 요걸 잘하면은 관세는 없었던 걸로 될 수 있다 얘기해. 완벽하게 협상용이 강하고 그리고 그 협상의 목적은 뭐냐면은 미국 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라 이거예요. 글로벌제이션이라는 그 90년 초에 글로벌제이션을 하면서 많은 그 인원이라든가 돈이 국경이 없는 상태로 마구 싼 데로 흩어져 갔잖아. 그때 어땠어요? 미국이 블루칼라 백인들이 일하던 공장들이 거기가 인건비가 높으니까 전부 동남아나 중국이나 인건비 싼 데로 공장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전부 실업자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게 러스트 벨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만이 이만큼 다 가난해져 버렸잖아요. 그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출연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갔던 공장 전부 다 돌아오라 이거야. 우리 일자리 만들어 달라 이거야. 그게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특히 백인들이, 장력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열광적으로 트럼프가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다.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동맹 없어. 지금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토 탈퇴하는 건 뭐야? 유럽하고 너희들하고 적대 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말이 돼? 유럽에서는 난리 났지. 저게 이제 미국이 저게 우리 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러시아, 그동안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러시아하고 잘 지내면서
유럽 나토 탈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세상이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닌 거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맹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거 가지고 옛날 그 관성의 법칙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얘기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제 협상이잖아요.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천만다행히도 줄 게 있어요. 미국한테. 군수물자, 탄약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미국이 잘 안 만드는 그 무기들, 재래식 무기, 특히 조선업, 그 다음에 군함을 수리하는 능력, 군함을 제조하는 조선 능력, 이게 지금 미국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다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조사를 하러 와서 보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잽이 안 돼요. 조선업은. 그러니까 일본은 내가 그런 얘기 또 하자면 또 그것도 한 스토리가 나와요. 어쨌든 조선업이 일본이 거의 뭐 한국한테 다 밀려버리고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경대에서 조선학과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인재가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위대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이게 자위대가 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과거에는 못하게 했어요. 패전 이후로 평안법이 만들어지고 헌법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력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전력을 어떻게 수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수출 3원칙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전쟁 적성국가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일본 내에서 군수산업 자체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어떻게 하냐. 정부의 납품을 조달하는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기를 만들 때에 처음 설계부터 다 만들 때까지 돈이 얼마 들었다는 걸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익을 5%나 10% 해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주는 거지. 달란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시장 개념이 없잖아.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 가격 그대로 외부에 판다 그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가격이 막 그냥, 왜냐하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KF21도 처음에 뭐 10대 만들 때 하고 100대, 1000대 만들 때 가격은 완전히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많이 팔게 되면 가격이 팍팍팍 떨어진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장 개념에 경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쟁 자체를 아예 상정을 안 하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무기에다 진심을 싣겠냐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불량품이 엄청 많고 기관 단총이 총알 나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땡겼는데도 이게 안 땡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그 군사 물품 만드는 건 장인이 아니었죠. 일본 사람들이 장인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몇백 년 해오던 소재, 부품, 장비가 그거예요. 근데 무기를 언제 장인이 있었나? 오랫동안 만드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경쟁에서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좀 더 저쪽보다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위대에서는. 그러니까 무기가 솔직히 전투기 만든다고 그랬다 다 실패했어요. P1인가 그거 정찰기 있잖아요. 그게 활주로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한 반 이상이 못 든대. 자위대 출신이 신랄하게 일본의 군수 산업 비판해 놓은 걸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그 군수 산업 했던 그게 관여했던 기업들이 자꾸 퇴출하는 거야. 이게 돈 안 된다 이거지. 별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거 탱크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해서 그게 예를 들어 열대를 만들자 치자. 열대 만드는데 그거 엄청나게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돈을 뭐 이렇게 계산하고 20% 20% 국가 예산을 주겠어, 국가가. 그러니까 10% 정도 준다 해도 그게 부가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 납품하고 요게 이제 또 시장이 다른 나라에도 팔고 그러면 경제성이 있잖아요. 기업이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퇴출해버려요. 그러니까 군수산업 자체가 일본에서는 죽어가고 있는지 독일이 그렇고 유럽이 다 그렇잖아.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한국은 계속 어쨌든 이게 한마디로 매기 효과지, 매기 효과. 미꾸라지를 옮길 때 그 매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미꾸라지가 안 죽는다잖아. 한국은 그런 거지, 지금. 북한이 항상 옆에 매기 효과가 있으니까 한국의 미꾸라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기 양선 체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또 팔리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좋거든. 싼데 좋거든. 거기다가 한국은 이제 이 납품 기한 지키는 건 칼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거는 전 세계에서 톱이에요.
그러던 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거는 재래식 무기로 세계 전쟁이 터지잖아요.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전쟁 아무도 생각 그러니까 전부 군수물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저렇게 침공하고 나니까 유럽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유럽만 뒤집어지나? 전쟁이 한번 터지면 곳곳에서 그럴 가능성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무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무기를 당장 수입할 만한 나라가 돌아보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키우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뭐 헬프미 그러더니 야 한국한테 헬프미 하면서 한국한테 마구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리도 협조 안 해줘.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거야. 니들 계속 한국 그렇게 밀어붙이면 우리 배 안 만들어줘. 그러면 중국이 급속도로 미국보다 배가 쫙 늘어날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네.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조선업하고 무기 양산 체계가 잘 갖춰진 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카드를 하나 가진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너무 잘 듣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바람이 오기 전에 이미 눕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아무도 당선될 줄 몰랐을 때 당선되자마자 아베가 만사제치고 제일 먼저 날아가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주어진 아부를 타고난 아부를 4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거 삶았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아베 사이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일본은 여러 가지로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베가 죽고 그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가 나오고 이시바 시게루가 세련된 정치가가 아니라 외교 같은 관례 이런 거 잘 모르고 옷 입는 것도 보면 어설프게 입고 어떻게 얼핏 보면은 외교가에서는 촌뜨기 같은 느낌도 나고 무슨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최악이었어요. 평가가. 세련된 느낌이 들 수가 없지. 맨날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사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논쟁은 잘해요. 그냥 TV 같은 데 나와서 토론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얘기할 때 그 능력은 충분히 발휘했을 거라고 봐요. 말로써 땡기고 밀당하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TV에 나와서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더니. 그게 비하면 앞에 총리 기시다는 진짜 말도 못하고 저 사람 뭔 소리 하는지 얘기 듣고 나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외교부 장관을 5년이나 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시바 시게루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아주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술 안 마셔. 니들하고 시덥지 않은 얘기 할 바에 내 책 읽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저게 잘 얼핏만 하면 난 농락한다고 내가 장담을 했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약간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정적이 많아. 자민당에. 특히 아베파들은 전부 뭐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아소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 왜냐? 그전에 거의 적대 개념으로 살아왔거든. 좋게 볼 수가 없지. 저 사람이 총리가 된 다음에 기존에 뭔가 이렇게 콩콩을 나눠 먹던 사람들 전부 다 배제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야당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 사람들이 못 견디하는 거지. 자기들 그 파워를 뺏어오려고. 그 이시바 시게루를 어떤 형태로든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트럼프하고 잘해버리고 앞으로 뭔가 대처를 잘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은 어림도 없지.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시바한테 넘어갔는데 어떻게 또 끌어내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총리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여자 아베 분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우익적이라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순간 자민당은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도가 엄청 높은데 그 사람은 총리 되는 순간 선거에 나갔다 그러면 야당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야수군이 진짜 매년 가겠대. 총리로서. 반드시 간다고 그래. 가는 순간 트럼프한테 완전히 개박살 날 거야. 한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때?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이상한 여자라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거기에다가 총리를 맡겨?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시바 시게루가 요거만 잘 넘기면 농론할 가능성이 3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지금같이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지금 과반이 되는 순간 농론이야.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일단은 쌀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일본 농수산물 쪽에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첫째,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사람들이 잘 먹는 밀가루, 원자재가 폭등을 한 거예요. 빵이라든가 소바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 쪽으로 간 거지. 쌀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 또 있었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걸 늦게 풀었어요. 정부가 대응이 늦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사놓으면 가격 올라가겠다. 그런 거는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한꺼번에 왕창 싸다가 창고에 놨다가 비싸게 조금씩 파는 거. 그거는 마스크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 중소기업이 왕창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팔다가 행정 처분받고 나중에 중국에서 막 싼 거 막 들어오니까 그냥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쌀 보니까 중국인들이 매점 매석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특히 정부가 좀 안일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쌀 수확하게 되면 가을에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양이 안 나온 거죠. 쌀 생산량이 기후, 태풍 이런 영향으로 산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가격이 그대로 안 떨어지니까 매점 매석이 들어간 거지. 이게 폭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쇄적으로 작용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또 큰 요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쌀을 또 좀 먹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봐야 1.몇 %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소비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소맥, 그 가격이 폭등한 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식생활이 쌀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부가 빨리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매점 매석이 들어가 버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얽히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부족하면 외부에서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관세가 180%. 외국 쌀을 들여올 때 그게 관세가 180%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농산물을 보호한 거지. 그러니까 수입도 못 하는 거야. 비축분 있잖아요. 한 200만 톤 정도 있었다 그런가? 그 중에 한 21만 톤인가를 지금 풀었는데, 솔직히 그것도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푼다 립 서비스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실책인 거예요, 정부. 그래서 지금 이제 푼다 그러니까 그나마 사재기 해놨던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폭락할 수도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풀어야지. 정부가 조금만 민감하게 반응했어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가능하지. 지금 봐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은 엔화가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계속이 부족하면은 정부 비축미를 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립 서비스를 계속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다는 얘기예요. 매점 매석 사재기 해놓은 사람이 정부가 확 풀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본 정부가 제대로 민첩하게 대응을 못했다. 나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일본 정부 자민당 정치가요, 유연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굳어있다 그러나, 정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은 그런 거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이잖아요. 발빠르게. 안 그러면 여론이 빗발치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여론은 그런 게,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별로 없어요. 왜? 일본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난번에 거의 망하다시피 선거에서 그렇게 된 게, 이런 문제들이 다 겹친다고 보는 거예요. 엔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거의 30-40% 팍 폭락했잖아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 지금 전기료, 수도료 전부 민영화다 해가지고 일본은 전기료가 폭탄이야, 폭탄. 35만 원 정도 나요, 한 달에. 보통 이렇게 좀 쓰면. 우리는 어때? 아무리 해봐야 5만 원, 6만 원이야. 일본은 지금 거의 상시적으로 거의 30만 원 정도 된다니까. 250만 원 정도 봉급받아가지고 방세가 100몇십만 원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엔겔 개수가 높아진다 그래. 먹는 데 드는 돈이 퍼센테이지가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난의 지표잖아, 엔겔 지수라는 게. 선진국에서 일본이 제일 높아요, 엔겔 지수가. 거기다가 교통비는 얼마나 비싸냐. 가솔린 값은 또 얼마나 비싼지.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 1개월당 95엔 정도 했었어요. 지금 180엔 가까이. 170엔, 180엔. 봉급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생활비 꼭 들어야 될 돈들이 몇십 %, 100% 가격 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냐고. 거기다가 오히려 엔저로 가치는 더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계속 일본을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해요. 3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은 이게 아니죠. 돈은 넘쳐나는데 물가는 싸단 말이에요. 기름값도 싸고. 그러니까 10,000엔, 20,000원짜리는 그냥 동네에 개도 물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대기업에 처음이 들어가면은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2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국은 어때요? 대기업 봉급이 300~400원 받지 않아요? 한국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직 일본은 저력은 대단하다는, 뭐가 저력이 대단한데 나는 내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수도료도 엄청 올랐다 그랬잖아요. 가솔린 값 그렇게 올라가지고 일본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줘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그래.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런 게 있나? 나는 별로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있긴 하겠지만 보편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여름이나 겨울 되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뉴스예요. 그게. 특히 연로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다미 방이잖아요. 다다미 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면 목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목조 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방 안에다가 난로를 피웠어요. 난로 딱 끄는 순간 바로 그냥 온도 팍 떨어져 버려요. 온도를 보존하는 게 없잖아. 트는 순간 따뜻할지 몰라도 끄는 순간 바로 그냥. 그러니까 바깥 기온보다도 더 춥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이. 거기 이제 고다츠 있잖아요. 고다츠. 이불 덮어놓고 그 밑에 테이블 밑에 요만한 거 전열기구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잠잘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다리는 좀 따뜻하니까 거기다 커피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나? 한국은 어때? 아파트 뭐 온돌이 든든하면은 이중 창문 딱 닫아놓으면 뭐 훈훈하잖아요. 그럼 런닝 입고도 곳곳에 아파트 30 몇 평짜리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예. 일본은 다다미 방이라니까? 그게 일본의 보편화된 집이에요. 물론 이제 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돌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의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다다미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다미 방은 온돌 자체가 안 돼요. 벽에다가 이제 에어컨 여름에는 찬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도록 조작이 가능한데 저런 데서 나오는 게 저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데모진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는 아파트가 콘크리트 아파트라고 하지만 일본은 나무로 지은 그걸 아파트라고 그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맨션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죠. 그 아파트 가보면은 목조 건물이잖아. 보통 2층, 3층이 많아요. 그거는 온도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도쿄만 해도 겨울에 최하 온도가 한 5도 정도 내가 그때 생활할 때는 거의 5도였어요.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난방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다다미 방이 습기를 다 흡수해주고 거기에 누우면 시원하지. 어떻게 보면 일본은 더운 여름에 특화된 집 구조라는 거지. 겨울에 추우면 완전 쥐약인 거야. 한국하고 차이가 한국은 겨울이 춥단 말이에요. 여름 일본만큼 덥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돌이 적절한 거고 일본은 다다미가 적절했는데 이게 이제 기후가 변화되면서 일본도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는 완전히 무방비제예요, 일본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겨울에도 반바지. 겨울에 왜 저렇게 반바지 애들 추운데 추위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일본에서는 겨울에도 한 5도 정도, 도쿄 정도만 해도 5도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면서 난리가 나서 일본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원자력 가동을 다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해진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민영화를 했어요. 그게 국가가 하려는 게.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비싸서. 그래서 지금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되나 말이야. 상당히 이게 고민거리예요.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이게 너무나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가동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는 에너지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럼 화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수력은 내가 볼 때 한계가 있고 풍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 화력 발전소를 만들려니까 이게 완전히 제3세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원래 그거는 공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건 방향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일본의 고민이 굉장히 많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되면은 더우면은 다들 에어컨 틀면은 이제 이게 간당간당 하는 거야, 이게.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가 뭐라 그러냐. 웬간하면은 집에 있을 때 에어컨 좀 쓰지 마라.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은 다 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쓰느냐? 연로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부 말이라 그러면은 잘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계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취약계층도 우리가 어쨌든 돈이 없으면은 가격이 비싸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악수지, 완전히. 아니, 근데 일본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일 그 국가가 해야 될 걸 제일 먼저 민영화하는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거 봐봐. 지하철 가격을 완전히 꼭 묶어놓고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 그게. 그거는 국가가 예산 가지고 투여하면 돼요, 그거.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 그게 서민들을 위한 기가 막힌 정책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교통비라든가 이 사회 인프라에 국가가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프라들을 전부 민영화를 다 시켜버리니. 과거에 미국이 글로벌리제이션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자민당은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이즈미 총리할 때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은 하겠다. 그러면서 자민당을 막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총리가 됐어요. 미국이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미국의 정책을 많이 수용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을 밀어붙인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시장 메커니즘에 많이 맡긴다 이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 작은 정부 지향한다는 게 뭐야? 공무원 팍팍팍팍 잘라내고 보건소 그때 막 난도질 해가지고 팍팍 줄였거든. 그래서 코로나 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대응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우정산업도 민영화하고 민영화의 물결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그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화답이 고이즈미 총리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민당은 저항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거는 어느 쪽이 옳다가 그러다가 참 그 당시에 애매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전 세계가 글로벌제이션으로 갔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웠어요. 국가가 강력하게 뭔가를 통제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총복지적인 정책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일본을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걸 미국이 그걸 용서를 안 한 거지. 왜 그러냐? 미국 기업들이 일본에 와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장벽이 너무 심한 거야. 일본 은행과 기업들과 일본 정치가들이 딱 트라이앵글 해가지고 여기에 미국 은행이 뒤집고 들어올 틈을 안 준 거예요. 벽이 이만큼 쌓이니 그걸 미국이 두들겨 부수고 두들겨 부순 게 클린턴 정부거든. 그게 화답한 게 고이즈미예요. 그 고이즈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손잡고 자민당을 두들겨 부순 거야. 그래 결국은 어때? 나중에 자민당이 붕괴돼서 뭐 어쩌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본이 지금도 보면은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렇게 철밥거려서 잘라냈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돼?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잘려나갔던 사람들이 여기 무슨 뭐 덴소라는 무슨 회사가 있어요. 공무원들 낙하산 집단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 떠넘기는 거예요. 예산을.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 때 마스크 만드는 것도 여기다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정부가 해야 될 일 민간이 다 떠넘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4차 하청까지 주면서 삥땅 전부 일본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일하는 거는 제일 하청업체에서 일은 다 하고 돈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중간에서 다 삥땅 다 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일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한일 역전 얘기 쓴 거야. 이거 망한다. 일본은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근데 거기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1년 1월 달에 내쳤으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정확히 3년 딱 3년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은 보편화됐어요.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 하면은 웬간하면 납득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가 265%인데 GDP에 그걸 어떻게 다시 끌어와? 어림도 없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일본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내 일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일본 걱정해? 일본이 저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기들이 그 자업자득이지. 특히 그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게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한국 보세요.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 많잖아. 잘못하면은 막 데모도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 발표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이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발전하고 한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완벽하게 자업자득인 거지. 정치가들 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걸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내가 일본이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통계치로 보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지진지대니까 연구자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같이 확실하게 100% 거의 온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교토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30년 이내에 난카이 트래프트에서 9 이상의 지진이 올 확률이 70% 80%라고 했다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시점을 딱 정하고 이 시점을 앞뒤로 30년 내에 올 확률이 거의 100%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폭이 한 30년 정도 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이거는 100% 온다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준비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카이 트래프트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이 더 먼저 폭발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해요. 지금 거기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후지산이 화산재가 도쿄돔에 350배, 그런 걸 350개 정도의 양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가나가와 그쪽 지역들은 전부 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일본의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엘리베이터 다 멈춰버리고 수도 다 멈춰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못 살아.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일본은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탑이 넘어지고 아직도 일본은 철탑이 굉장히 많아요. 송전 그거 막 넘어지잖아. 3개월 동안 수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태풍이 한번 불고 이거 몇 개 넘어진 거 그거 3개월 동안 수리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빨리 한국 같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후다닥 해치우지.
일본은 그런 대비가 너무 느려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태풍이 하도 뭐 작년에 왔던 거 또 때린데 또 때린다는 식으로 이게 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와서 때려버리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노도 반dom해도 그래요. 지진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 사람이 또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난리가 나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럼 죽으라는 얘기냐?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는 거잖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 뭐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면은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도 충분히 대응이 돼요. 그다음에 준비했던 물자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일본은 왔다가 지난해 커버가 되지도 않는데 또 오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고 완전히 한마디로 죽을 맛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없다 그러면은 복구도 하고 다 하지. 근데 원래 그랬는데 내년에 또 와가 또 그러면 이게 복구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 또 올 텐데.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이 지금 한 최근 5년 사이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너무 많았어요, 일본에. 뭐 오죽하면 일본이 벌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SNS에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게 난카이 트레프트 지진인 거예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 그거보다 동그라미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때 동일본 대지진 그렇게 왕창 썰어버렸는데 이번에 여기 나타나면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30몇만 명이 그냥 사망해버린다. 거기에 뭐 돈 금액은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몇백 조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정부 부채도 많은데 이게 수습이 되겠냐고. 거기다가 후지산까지 같이 이게 흔들리면 후지산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안이 취약하니까. 이게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후지산에 분명히 영향이 갈 거라는 거죠.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한마디로 싹 다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잖아. 그거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해보면 일본이 앞으로 미래가 있나? 지금도 경제가 모습 좋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하면 일본의 국민들의 사기가 어떨 것 같아? 분명히 온단 말이야. 그 불안을 어떻게 소화시키냐고. 거기에서 무슨 국민적인 의욕이며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는 뭐 그런 기운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고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노력했을 때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명확해요. 의욕적인 면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더 그렇다고 봐요. 난카이 트레프트는 9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진원지가 저 태평양 쪽 바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밀려오는 거니까 많이 이제 죽잖아. 근데 이 난카이 트레프트는 바로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지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대로 9 이상의 파괴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 그러면은 뭐 뒤집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7월 5일이라고 완전 날짜까지 박았던데 그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동일본 대지진을 그대로 예견했는데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꿈을 계속 꾸는데 그게 하늘에서 구걸지도를 내려다보는 것이 보인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만화를 그렸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버리니까 거기 예견한 것 중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몇 개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져 버리니까 소름이 돋은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이런 꿈을 꾼다면서 만화를 만드는데 그게 일본 인터넷 들어가보면 잡지에 계속 그 베스트셀러고 계속 그게 올라와요. 와, 그 후지산이 흔들리면은 도쿄 수도권이 이제 마비가 된다 이 말이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언제 와도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그거는 지구의 과학이야. 지금까지 통계치로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100년이나 150년 사이에 반드시 그게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통계치로 내니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10년, 20년 그 사이는 인터벌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오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파괴력은 더해진다는 거죠. 쌓이는 게 더 많으니까. 되게 흡술해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겨우 이제 마루에다 그냥 종이 박스 이렇게 뭐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허접한 데는 그냥 진짜 슈퍼 같은 데 가서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같은 거 가져가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조금 이제 괜찮은 데는 나름대로 그 칸막이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 그 상품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종이인데 그거 아베 전 총리의 형님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올림픽 할 때도 그 전부
그 종이 박스로 가지고 침대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그 아베 총리 형님이 하는 사업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기준에 맞춰야 돼? 어느 손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해요. 공급자 위주로 생각. 일본 사회는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잘 안 팔리고 가격이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골판지 그것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얘기한 거지. 환경 친화적인 얘기. 선수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수들의 입장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고 돌아버리는 거지. 한국 하는 거 봐서 한국. 동계올림픽 때 온돌방이 뜨뜻해가지고 선수들 전부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게 막 극락이다 그러고 식사는 또 엄청 좋았잖아요. 단 한 건의 불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일본의 식사 막 불만투성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어떤, 지금 요번에 오사카 박람회 하는 것도 엄청 말썽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옛날에 일본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삼류국가예요, 삼류국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봐요. 자민당 정치예요, 자민당 정치. 왜냐하면 정치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는 정치가 법률을 만들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건 정치가 다 하는 건데 자민당 정치는 이권 정치고 세습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가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는데 심한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전부 그 총리하고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 덕을 가지고 그 후광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정말 실력이 있어서 그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세습이에요, 세습.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가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 선거하게 되면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들 25%에서 한 30%, 그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투표 다 해요. 그런데 투표율이 보통 보면 50% 안팎이에요. 자, 확실히 자민당을 지지하는 25%에 30% 박아버리면은 나머지 20% 이 사람들은 전부 야당 찍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 보수 우익들 그 25%, 30%를 능가하는 60%, 70% 돼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년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꼰대들의, 보수 우익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정치가 계속 나오고 나이 든 사람들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 뭐 와서 투표도 하는데 너희들 내가 왜 반영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민인이 주인이 된 국가가 아니라고요. 세습하는 그 소위 말하는 나라님들, 이 사람들이 나라는 거지. 내가 굉장히 이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일본 정치를 30년 동안 해오고 일본 외교안보를. 근데 일본이 왜 저런가 보면은 모든 근원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이 몇십 년, 60년, 70년 계속 해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권이 한번 맺어지잖아. 그러면은 요 정치가들을 한번 이권 맺어놓으면은 변화가 없잖아. 세세도록 그냥 이권 다 챙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이권 세력들한테 그냥 한마디로 쭉쭉 다 빨대 꽂고 전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갈 세금이 별로 없지.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나는 일본 자민당 정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지난번에 유통기한이 거의 지났는데 지금 생명 겨우 붙여가 연명하고 있잖아요. 자민당이 붕괴해버리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한번 대혼란에 빠지면서 새로운 정치가 발생하는 것, 그게 단기적으로는 힘든 일이라도 정말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게 과연 일본에서 가능할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일본을 바라볼 때 저 나라는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그러냐. 조금씩 떠들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나올 생각이 없는 거지. 서서히 익어가는 거지. 어느 날 온몸이 익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일본에서. 근데 한국을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아니다, 나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늘 얘기하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미개하다고 봐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뭔지 미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장로연층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 와서 제가 막 쏟아내는 얘기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에피소드를 쏟아내는 거고 제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지 절대 일본을 과도하게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 사실 2021년 한일역전 책 쓰고 그때 나왔던 반응하고 3년 지난 지금 반응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그게 맞았구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눴는데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